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내자 북한이 곧바로 주권 국가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 대응, 앞으로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어과 교수 그리고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북한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담화를 내놨는데 이 담화를 내놓은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리병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략무기, 핵과 미사일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이 이렇게 직접 담화를 내놓은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잘 알려진 국방 군수 분야의 북한의 최고 실세죠. 그리고 갖고 있는 직함만 보더라도 그 당 정치국 상무위원 가장 핵심 중의 하나고 또 당 중앙위 군사위 부위원장 또 중앙위 위원회 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서열을 매기긴 하는데 사실은 1인 체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서열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좀 판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군 국방 계열의 가장 핵심 인물은 분명하고요. 그 명의로 담화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나왔던 최선희와 김여정 담화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이제 무기 그리고 자신들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군측 인사의 최고위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리병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례적으로 승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두텁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2018년 이후부터 굉장히 서열이 빠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군 분야에서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병철일 만큼 물론 김정은 체제 하에 초기에서도 이병철의 입지는 있었으나 그러나 2018년, 1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요 직위를 다 차지를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병철의 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담화문을 처음으로 냈는데 이게 이병철이 담화문을 냈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그동안에 보여왔던 행보가 주요 인물 중심으로 담화문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병철의 담화문을 볼 것이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병철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이유 결국 북한이 핵과 전략무기 이른바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한번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제 가장 크게 자신들의 명분으로 세우는 것은 역시 지난 8차 당대회 때 발표한 국방공업의 비약적인 강화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업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는 게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회견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그 대응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방금 보도에도 잘 나왔습니다만 자신들 모든 권리가 있다. 왜 자신들만 자위권 형성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이 시험 발사를 못하게 하느냐라고 얘기가 돼 있고 더불어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미국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실명이 거론이 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집권자 바이든 대통령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북한이 본격적인 적대 관계로 간다면 이제 실명이 나오고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막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정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과의 관계를 좀 열어놨다. 근데 그럼에도 앞으로의 일종의 도발도 사실은 상당 부분 예고가 된 강력한 담화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도발도 예고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북한의 행보를 좀 보면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경색 국면이 이어지긴 했지만 미국의 행정부, 차기 행정부, 대선 정국이 있을 때는 좀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에도 한동안 침묵을 이어오다가 이달 들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첫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달아 담화가 나오고 실제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점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차 당대회 때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7차 당대회를 한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와 관련돼서 국방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거든요. 반면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을 굉장히 못했다, 저조하다라고 하면서 8차 당대회 이후 향후 앞으로 5년의 목표 달성과 관련돼서는 경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국방 분야와 관련돼서는 5년 이내에 그 목표를 달성하라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7차 당대회 때 국방 분야가 많이 초과 달성이 됐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시행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5년의 계획 이내에 모든 것을 달성해라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이 새로운 무기와 관련돼서 시험 발사가 있을 거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북한이 생각하기에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런 발표가 어느 정도 좀 중반기 정도에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자 했던 것이 너무나 미국이 템포를 빠르게 보인 거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라고 보여져요. 보면은 일본이 미일 간의 2+2 회담이 있었던 날 김여정의 담화문이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미 간의 2+2 회담이 있을 때 최선희 담화문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연이어지고 그다음에 이병철의 담화문이 나왔죠. 이런 수순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저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조금 당황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앞으로 향후 8차 당대회에 추진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달성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압박하는 카드로 연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왜 이전과 다르게 미국의 신행 정부가 들어왔던 초기에는 큰 도발보다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작은 도발부터 시작하는가라는 거와 연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2021년, 22년까지는 그렇게 큰 도발보다는 지금과 같은 이런 유사한 도발을 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그러한 군사적인 목표 달성을 추구를 해 갈 것이고 내년엔 또 우리가 또 대선 국면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다 좀 큰 도발은 그때 강도를 높여서 진행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께서 지난 8차 북한의 당대회에서 국방 분야 목표 부분을 좀 주시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8차 당대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전술핵이 언급된 부분이 좀 주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그 탄도미사일 그게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냐 아니면 에이테킴스냐 해서 뭐 KN-23, 24 이렇게 여러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화면 지금 준비된 그림이 있거든요. 화면을 북한이 공개한 화면을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그러니까 KN-23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이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늘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5톤이면 전술핵 같은 경우에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그 크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KN-23이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사진에서도 확인이 되고 또 북한의 발표를 보면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KN-23 처음 시험 발사를 했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KN-23 개량형이죠. 이번 그 8차 당대회 이후에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탄두를 중량을 늘렸고 그리고 전체 길이도 한 1m 늘어난 건데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게 2.5톤 탄도 중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탄두 중량이 그렇게 크게 되면 북한이 거기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느냐는 앞으로 개발을 할 단계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어려운 거지 탄두가 중량이 큰 거는 얼마든지 실을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거리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두 중량이 늘어날수록 사거리는 관련이 있거든요. 그 의미는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게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북한이 600km, 한국은 450km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사거리는 1000km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을 개량을 한 건데 이스칸데르급이 당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이 INF 조약 때문에 사거리를 550km로 축소해서 발표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1000km 이상 간다라는 거는 이 한국을 전체를 다 사정권에 두고 일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전술핵 무기 미사일이 개발이 되면
앞으로 이 한반도 전장 환경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이 미사일을 준비를 하는데 이 안에 탄두가 핵탄두가 있는지 재래식 탄두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쉽게 핵전쟁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에 비슷한 무기 체계를 갖고 소련과 미국 사이에 INF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것을 억제하자라는 것이 합의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방위 시스템 아니면 미국의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사실상 못 막는다 보는 게 맞습니다. 실체적으로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팩토리 MSE가 그보다 훨씬 더 하는 건데 고도가 안 맞고요. 그나마 갖고 있는 게 MSM 블록 2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 풀업 기동, 회피 기동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우리 국방부는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못 막습니다. 네, 풀업 기동이라고 말씀하시는 좀 어려운 용어에서 결국 일반적으로 요격 시스템이 그 포물선을 그리는 궤적이면 그 계산을 해서 요격을 하는 건데 이 하강 국면에서 다시 올라가니까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KN-23 이스칸데르급 같은 경우에 우리 무기 체계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현무포가 그렇죠. 비슷한 무기인 거죠? 네, 우리 현무도 ABCD 급이 있죠. 네. 거기에 따라서 사거리라든지 탄두의 중량을 틀리게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듯이 아마 지금 보면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KN-23을 중심으로 여러 형을 만들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앞에 우리가 지금 탄두 현무 같은 경우 앞에 2톤을 해서 날리는 그 미사일 D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이스칸데르 지금 이번에 새로운 급으로 시험 발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톤 하니까 북한은 2.5톤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거리는 지금 우리는 450 정도로 보이는데 북한의 발표는 60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그러면 이 앞에 탄두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현무 무기에서 2톤을 장착 가능한 무기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한 거는 결국엔 북한이 지하의 벙커에 모든 거를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거를 우리가 폭격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방어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북한 역시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2.5톤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 방공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시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현무포 질문을 드린 이유가 북한이 오늘 그 담화에서 나온 게 자위권적인 차원이다라는 그 논리를 내세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남한도 이렇게 이런 현무급의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북한이라고 왜 개발 못하냐 이런 논리가 지금 북한의 논리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핵실험을 한 이후에 핵실험을 핵무기를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탄도미사일 자체를 사거리와 무관하게 금지를 시키는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현무 4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통령이 가서 했는데 이미 좀 공개가 됐죠. 사거리 800km고 탄두 중량 2톤, 지하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3톤, 3.5톤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인 그런 무기 체계다, 미사일이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건 재래식 탄두고요. 이쪽은 핵무기예요. 저수절 핵이라는 거. 그 파괴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차이죠. 우리도 사실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좋다라는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리 국방부가 늘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의 미사일 능력도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미사일은 다 재래식이고 그쪽은 핵탄두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서로 간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며칠 전에 쏜 북한의 무기 그리고 우리 무기 체계 그리고 북한이 내세우는 자위권에 대한 논리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좀 짚어봤는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입장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때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네, 결국 핵심은 도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대화의 문을 또 닫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면 그 미국이 그 3월 초에 그 국가안보 전략 지침서를 대충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죠. 거기에 보면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대충 방향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북한이 미국이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를 다루겠다라고 하지만 모든 걸 외교에 맞춘다라기보다는 외교가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 무력 사용에 대한 조건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를 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이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 담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최종적인 목적과 관련돼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방법은 외교다. 기본적인 게 외교의 원칙에 따라서 추진을 하되 그렇다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냥 외교만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그 대응을 취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압박과 그다음에 대화의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의 내용도 똑같이 같은 맥락 하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십니다. 박사님은 압박과 대화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화도 좀 열어놨다라는 거 그 상징적인 그 행동, 상징적인 모습이 결국 유엔 안보리 산하,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게 아니라 그 대사급이 모인 유엔 안보리가 아니라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급이 좀 낮은 외교관들이 모이는 대북 제재위를 소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수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요.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안보리로 가지고 가봤자 이게 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니까 추가 제재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재위원회 가면은 거긴 전문가들의 그룹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이 유엔 결의안 1718의 위반이거든요. 그 또 1874도 관련이 있는데 그걸 쭉 보면서 과연 여기서 기존의 제재 중에 뭐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결의안을 내려면 만장일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다 이런 말씀이죠.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은 네. 이른바 그 거부권이 있죠. 그렇죠. 비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국가 중에 한 국가만 안 된다라고 거부권 행사하면 어차피 통과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역대 그 북한이 준 단거리의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가 이렇게 소집이 됐는데요. 사실상 거기서 추가 제재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ICBM급일 때 추가 제재가 됐고 또 하나는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얼마 전에 김정은과 시진핑의 친서 교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이효령 박사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사실은 북한을 비롯해서 이른바 적성국이랑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랬죠. 그 이른바 적과의 손잡기. 그래서 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대화 제의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거랑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거든요. 가치 외교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화는 트럼프 행정부야말로 그냥 권위주의 정권, 김정은과의 대화도 했고 푸틴도 그렇고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게 명확한 방침이거든요. 특히 이 모든 것이 사실 중국을 견제하겠다. 중국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거기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일부 뭐 얘기가 나오는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라든지 대화를 강조한다든지 물론 대화의 문은 닫지는 않지만 그것을 앞으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필요는 있죠. 네. 일단 이렇게 미국도 나름대로의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여부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유일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참관을 하지 않고 민생 행보에 좀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8차 단계에서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경제 부분인 거죠. 경제 부분에 있어서 또 북한이 지금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부합되는 지금 가시적인 첫 번째 정책이 평양의 만호
아파트를 건설을 한 거에 대한 축하를 하고 거기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2만 호를 추가적으로 더 건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여지는 각종 회의라든지 내용을 보면은 8차 당대회에서 주장했던 경제 부분과 관련된 걸기대회, 그다음에 내각 중심의 내각들이 경제 부분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책 부분, 이런 걸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야와 관련돼서 관심이 덜한 거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덜한 거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건설 분야에서는 나타났는데 이번에 시험 발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북한 내부적으로는 체제 내구력과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내부를 보다듬는 그러한 행보에 더 집중을 했다라는 것은 김정은의 그 내부의 정치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병철이 처음으로 이렇게 담화를 낸 거를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대행으로 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아직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가시적인 그런 대북 정책도 나와 있지 않는 단계에서 행보를 북한이 바로 적극적으로 보이기엔 조금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같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가시적인 대북 정책이 아직 안 나와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기싸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한미일 안보실장이 만나고 곧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큰 그림, 청사진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다음 주에 모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들과 이제 최종적인 조율 정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은 여러 형태로 이미 좀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원칙은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핵심적인 것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와는 다르게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른바 CBID가 다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재에 대해서도 뭐 상응 조치 차원에서의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제재를 선제적으로 뭐 완화한다든지 유예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안 된다라는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뭐 발표가 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자세한 내용까지 알려질 것인가는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선철회가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리병철 담화에서도 예고를 한 것처럼 앞으로 이른바 그들에게 익숙한 벼랑 끝 전술로 몰고 갈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앞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민들의 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는 잘 알지만 안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좀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두 가지 고민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최고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북한의 저런 위협에 대한 방어 태세 강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그렇다고 방어력 강화에만 집중하기에는 또 한반도 위기가 갑작스럽게 또 에스컬레이션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부분을 다 고려한 굉장히 정치적인 말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국방부 합참에서는 대북 방어력, 방위력 태세 강화 부분으로 갈 것이고,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대화의 국면이 강조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한 몇 가지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는 안보실장들 회의를 통해서 지난번 2+2 회의 때 보였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중국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이 대중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비핵화
이 대북 정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율도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세 번째는 북한이 계속 말씀드린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유든지 이런 도발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에서 한미가 어떻게 그걸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KN-23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이른바 전장 환경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무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한미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가가 가장 시급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 주의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